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일본으로 출국해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현지 시간 25일에는 처음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마주합니다. 대통령실은 일본 방문을 통해서는 셔틀 외교가 한일 외교의 새로운 모델로 발전하기를 기대했고, 방미 목표로는 한미 동맹의 현대화와 새로운 분야 협력 개척을 언급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먼저 방일 관련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 수행원들과 함께 내일 오전 일본으로 출국해 방일 일정에 돌입합니다. 먼저 현지 숙소에서 제일동포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서 두 나라 정상이 만난 지 2달여 만에 다시 마주 앉게 되는데 회담 이후 만찬도 예정돼 있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조금 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방일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일본이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라며 회담에서 새로운 전략 과제에 대한 대응 방안과 지혜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 속에 정상이 직접 관여하는 정상 외교 수요도 갈수록 늘고 있다며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한일 외교의 새 모델로 발전하길 기대했습니다. 특히 한일 간 협력 선순환의 계기를 마련해 과거 문제에 대해서도 유연하고 전향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이튿날인 일요일 오전에는 일한의원연맹의 일본 측 정계 인사를 접견하고 당일 오후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네,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도 전해주시죠. 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24일 오후 워싱턴 DC에 도착해 다음 날인 현지 시각 25일 오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오찬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마주하는 것 이번이 처음인 만큼 어느 때보다 관심이 큰데요.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번 방미를 통해서는 우선 한미 통상관계를 안정화시키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 타결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룬 데에 이어 이번에 양국 간 합의를 공고히 하겠다는 겁니다. 또 북러 군사협력과 미중 경쟁 등으로 영내 안보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만큼 회담을 통해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의 한미동맹 현대화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위 실장은 동결, 축소, 비핵화 3단계 방식의 이 대통령 북핵 해법을 두곤 한미 간 기본적인 접근 방법에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방미를 계기로 한미가 새로운 협력 분야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며 원자력과 조선, 인공지능과 반도체, 국방 분야 연구개발 등을 거론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구체적인 방미 일정도 추가로 소개되는데요. 정상회담 이후 양국 주요 재계 인사들과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미국 내 초당적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정책 연설도 합니다. 연설 뒤 미국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동맹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언도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튿날에는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서재필 기념관을 방문하고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인 필라델피아 하나 필리 연구소도 살펴본 뒤 귀국길에 오를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방미 기간인 24일부터 중국의 특사단을 파견해 양국 국민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한중 관계를 만들자는 친서를 시진핑 주석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는 건 극히 이례적으로 한일 관계 발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도 이런 점이 고려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6월 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에서 이미 첫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당시 양 정상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더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의 기반을 조성하고 조속히 셔틀 외교를 재개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작은 차이들이 또 의견의 차이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차이들을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더 발전해 나가길. 불과 2달여 만에 양국 정상이 다시 마주 앉게 되면서 일단 이번 회담 역시 훈훈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 대통령은 광복절 메시지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강조했고 이시바 총리는 같은 날 패전일 전몰자 추모식에서 반성을 언급했습니다. 戦争の惨禍を
決して繰り返さない、あの戦争の反省と教訓を今改めて深く胸に刻まねばなりません。 특히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열리는 점은 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으로 무엇보다 한미일 협력 삼각 공조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미국에 앞서 일본부터 들르는 건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로 여겨지는 한일 관계에 대한 의지를 미국 측에 확실하게 전달하려는 의중이 깔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 주요 대미 수출국이란 점에서 미국발 통상 압박에 대한 공동 대응도 주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구축의 진전을 위해 대북 화해 협력 정책에 대한 일본의 관심과 지지도 당부할 수 있습니다. 한일 그리고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은 물론 영내 평화와 안정,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한일 정상이 나란히 서는 공동 기자회견이 열릴 가능성도 커 보이는데 최근 한일 간 분위기를 반영한 새로운 선언이 발표될지도 주목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선발대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김 장관은 면담이 예정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어떤 논의를 할 계획이냐는 기자 질문에 마지막 1분 1초까지 국익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미 원전 협력 논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중요한 여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중국 눈치를 본다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정상회담에 대한 여야 반응 정리해 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내일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으며 성공적인 회담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과거를 직시하는 동시에 미래를 바라봐야 하는 매우 어려운 회담이라며 국민께서 그 어려움을 공감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국익 위주의 실용 외교에 더해 미래형 동맹이라는 결실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와 과학기술, 문화적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건데 앞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키워드였던 마스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순방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비롯해 한반도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한 매우 중요한 여정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전 중국에 특사단을 보낸 걸 두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만나는 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인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눈치를 본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친미 가면을 바꿔 끼우는 아마추어적 임기응변으로는 4월 뒤 마주할 냉혹한 협상에서 한국의 미래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길에 주요 대기업 총수 등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는 것에 대해 기업을 권력의 신여쯤으로 착각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광복절 특사로 사면 복권된 이후 공개적으로 광폭 행보를 보이자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오늘 한 라디오에서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세에 조 전 대표 사면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게 사실이라며 조금 신중한 행보를 하는 게 좋겠다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두구 의원은 개선 장군처럼 출마 선언 등의 메시지를 내는 건 혼란스럽다며 대다수 국민도 비슷한 생각이라고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구속 이후 네 번째 조사를 통보받은 김건희 씨 측이 내일 특검 조사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구속 이후 첫 특검 조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25일 다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김건희 씨가 내일 조사에 나오지 않기로 했군요.
네, 김건희 씨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특검 조사에 대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건강상의 이유라는 게 김 씨 측의 설명인데요. 김 씨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특검 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어제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 이후 세 번째 조사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현안 청탁 사건이 줄을 이뤘습니다. 김 씨는 대부분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다만 김 씨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대선 직후 나눈 통화 내용에 대해 특검이 질문하자 한 가지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아는 진실을 이야기해도 자꾸 왜곡돼 겁이 나서 진술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김 씨 측은 영부인으로서 관례적인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을 두고 특검이 확대 해석하는 것 같아 제3의 피해가 발생할까 우려돼 김 씨가 해당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전성배 씨도 오늘 조사에 불출석했죠? 네, 어제 구속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구속 후 첫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건강 문제로 특검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유서를 구치소 측에 제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특검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전 씨에게 다시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 씨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데요. 전 씨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특검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앞서 전 씨는 자신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다며 구속 심사에 불출석했습니다. 특검이 전 씨 신병을 확보하면서 김건희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까지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특검은 이제 통일교 측이 김건희 씨에게 보낸 청탁성 선물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입니다. 네, 특검의 다른 수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특검은 오늘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포였던 이정필 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8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씨 최측근이자 주가 조작 당시 김 씨 계좌 관리인으로 가담했다는 의혹도 받는 만큼 기소 이후 관련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이 특검은 오늘 오전부터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양평군청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동업자로 알려진 김충식 씨 자택과 양평 소재 창고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특검은 당시 국토교통부와 양평군 등이 김건희 씨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민간 용역업체에 종점 변경을 압박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에는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는 통일교 전 1지구장 주모 씨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주 씨를 비롯한 통일교 지구장들은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에게 후원금을 건넸는데 이 특검은 교단 차원에서 대선을 지원할 목적으로 통일교가 자금을 건넸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에 출석해 세 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조사 뒤에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전망인데 내란에 관여했는지가 주요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현장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네, 내란 특검입니다. 네, 한 전 총리 아직 조사 중입니까? 네, 한 전 총리 오늘 오전 9시 25분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이곳 특검에 도착을 했습니다. 취재진이 당시에 내란 가담과 방조를 인정하는지 등을 물었는데 아무런 대답 없이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벌써 9시간 넘게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검은 밤 9시 전에는 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인데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도 앞선 조사와 마찬가지로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과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과정,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등 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 지난 19일 조사 당시에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었다는 과거 국회와 헌재에서 했던 증언을 뒤집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가 구속을 피하고자 오늘 조사에서 더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검이 한 전 총리 신병 확보에도 나설까요? 네, 특검은 조사를 마친 뒤 곧장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도주 우려와도 관련돼 있는 만큼 일단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한 전 총리가 진술을 번복한 것처럼 일부 사실관계를 시인했을지라도 정말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게 맞는지는 더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내란에 관여했는지가 될 전망입니다. 관련해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가를 수호할 책무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을 잘 보좌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명령에 따랐는지 신중히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특검이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한 전 총리를 계엄 선포에 가담한 내란 공범으로 판단한다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상병 특검 수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수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최상병 특검 광범위한 수사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윤세 전 해병대 공보실장을 소환해서 최상병 순직 사건 조사와 관련해 당시 해병대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박정훈 대령 표적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민정 전 보통검찰부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 도피 의혹 수사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출국 금지 해제 과정 그리고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급조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 조사를 위해 법무부와 외교부 관계자들이 줄줄이 소환이 됐습니다. 오는 25일에는 최상병 순직 당시 군 지휘부였던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최진규 전포 11대 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과반을 얻은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서 결국 결선 투표를 거치게 됐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재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행사장입니다. 네, 결국 과반 득표자가 없었던 거죠. 네,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후보 가운데 득표율 50% 이상의 후보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가운데 가장 많이 표를 얻은 김 후보와 장 후보가 결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득표율이나 순위는 결선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는 결선 진출 소감에서 9박 10일 동안 당사 농성으로 특검을 물리쳤던 것처럼 앞으로 선봉에서 이재명 독재 정권에 맞서겠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장 후보는 당원이 만들어준 기적을 바탕으로 과거와 미래, 분열과 단일 대우, 또 안정과 혁신이라는 선택지 앞에 섰다며 미래와 단일 대우, 혁신을 택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후보는 당장 내일 1대1 토론회에서 맞붙습니다. 이후 이틀 동안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치러지고 최종 당 대표는 오는 26일인 다음 주 화요일에 확정됩니다. 두 후보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파로 이른바 강성 보수층을 공략한다는 점에서 지지 기반이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강성 표심이 어디로 쏠릴지 또 당 쇄신의 무게를 뒀던 안철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의 표가 어디에 흡수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 다음 주에 선출될 당대표와 함께 당을 이끌어갈 지도부 최고위원 당선자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모두 8명이 출마한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신동욱, 김민수, 양향자, 김재원 후보 이렇게 4명이 당선됐습니다. 양향자 당선인을 빼면 모두 탄핵 반대파로 분류됩니다. 청년 최고위원은 현역인 우재준 의원이 박근혜 퀴즈로 알려진 손수조 후보를 제치고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 의원은 탄핵 찬성파로 꼽히는 만큼 탄핵에 대한 입장만 놓고 보면 최고위 구성이 3대2 형태를 띠게 됐습니다. 이들 임기가 오늘 바로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당 대표와 함께 오는 26일부터 지도부로 입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당대회가 열린 충북 청주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결국에는 반탄파 후보 2명이 최종 결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예상을 하셨던 건가요? 뭐 예상을 좀 했었고요. 김문수 후보가 결선까지 안 가느냐의 문제였었는데 장동혁 후보가 최근에 굉장히 이제 치고 올라왔죠. 그런데 장동혁 후보가 굉장히 더 강한 극우적인 발언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면회하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김문수 후보보다 더 강하게 극우적인 모습을 좀 보였다. 그래서 보수 지지자들이 좀 모일 것으로 예상은 했었습니다만 생각보다 그 기세가 좀 높았던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번 선거에서 봤듯이 당심 80%로 선거 룰이 정해지면서 이미 국민의힘 지도부가 배제할 수 있는 후보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선거가 제대로 된 선거이고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선거인가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 선거 룰을 통해서 후보들을 사전에 배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이 좀 민심과 가까워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 내일 한 번 더 TV 토론을 하잖아요. 네. 차별화를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선명성에 대해서 좀 차별화를 할 것 같습니다. 둘 다 이제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분인데 좀 결이 다릅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대표를 품고 가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장동혁 후보는 선명하게 가되 한동훈 전 대표를 품고 가지 않겠다라고 좀 결이 다른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정청래 후보와 어떻게 싸울 것이냐,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무후무한 강성 캐릭터를 가진 여당 대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는 국민의힘과 악수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인간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강성 여당 당 대표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를 치른다면 만만치 않게 되겠죠. 젊은 패기 있는 그런 이제 당 대표가 맞서 싸울 것이냐, 아니면 노련한 경험이 풍부한 당 대표가 맞서 싸울 것이냐, 이런 부분도 아마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정청래 당 대표는 나이가 60입니다. 장동혁 후보는 56세고 김문수 후보는 74세입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명성의 결을 어떻게 다르게 하느냐, 그리고 정청래 후보와 어떻게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잘 보여주느냐, 이 두 가지 차이점이 판가름하는 그런 기준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네, 오늘 뽑힌 최고위원 후보들은 득표율이 나왔는데 당대표 후보는 득표율이 공개가 안 됐습니다. 혹시 누가 1, 2고 2위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게 공개가 안 됩니다. 그걸 공개하게 되면 밴드웨건 효과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세한 쪽에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런 깔때기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등, 2등 후보가 몇 %로 됐는지는 발표하지 않고요. 1, 2위 결선 가는 후보만 발표해가지고 편견 없이 다시 두 사람에 대한 토론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공약이라든가 이런 걸 듣고 당원들이 편견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내일 방송 토론한 이후에 일요일에는 모바일 투표, 월요일은 ARS 투표, 그리고 화요일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 탄핵에 찬성하는 후보 2명만 공교롭게 남게 됐는데 안철수, 조경태 향했던 표들 혹시 어느 쪽으로 갈까?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마도 좀 고심할 것 같아요. 특히 조경태 후보 쪽 표심은 한동훈 전 대표 쪽 표심이 조금 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표심 같은 경우는 장동혁 후보에 대해서 배신자 좀 프레임을 좀 가지고 있어요. 과거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로 있었을 때 장동혁 최고위원이 먼저 사퇴를 하면서 좀 허물어뜨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변신을 통해서 더 구구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표심이 어디로 갈 건지도 좀 궁금한 측면이 있고요. 안철수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특별한 표심이 없어요. 좀 중도적이거나 합리적인 표심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디로 갈지는 좀 예상하기 어렵겠습니다만, 다만 주도적인 표심들, 그러니까 보수, 강경보수, 극우 이런 표심들은 누가 더 극우인지, 누가 더 친윤인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누가 더 면회갈 건지, 뭐 이런 것들이 더 논란이 됐고, 이것들이 전한길 씨라고 하는 이 사람에 의해서 좀 반영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마지막 이런 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약간은 극우하고 조금 결이 다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장동혁 후보가 더 올라왔기 때문에
마지막 TV 토론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조금 관심이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율이 44.39%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당대회보다 4.12%포인트가 하락을 했고요. 2023년 때보다는 10.71%포인트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과반 득표자가 안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누가 됐든 간에 좀 리더십이 어떻게 조금 더 괜찮은가, 좀 난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렇게 뭐 볼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만 또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투표율이 좀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주 심플합니다. 지난번 전당대회에서는 모바일 투표를 이틀 동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당대회에서는 모바일 투표를 딱 하루만 했습니다. 당연히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이틀 했다 그러면 아마 지금보다 투표 참여율이 8%에서 10%포인트 더 올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든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되든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을 누구로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친한계의 도움을 받아서 당대표가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친한계 지분, 즉 친한계 덕분에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친한계 쪽 인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도가 어떻게 되냐? 4대3 구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지 않고 장동혁 후보가 당선되면 장동혁 후보는 친한계 도움을 받지 않았죠. 그러면 자기 친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기 쪽과 가까운 자기가 뜻을 같이 하는 지명직 최고로 아마 임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 5대2 구도가 됩니다. 5대2라는 것은 이제 당선에 확정된 양향자 의원, 우재중 의원 이 두 분이 친한계 인사인데 이렇게 친한계 인사가 2명이고 비친한계 인사가 5명이 그런 당 지도부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당 지도부가 좀 더 안정적으로 이끌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는 거고, 만약 김문수 후보가 친한계의 도움을 받아서 당선됐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친한계 인사를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졌다. 그러면 4대3 구도가 때문에 당 지도부가 조금 불안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 과연 김문수 후보가 친한계의 도움을 받아서 당대표가 되려고 할지 그것도 사실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일단 지명직 최고위원은 결정되기 전이니까 오늘 결정된 5명 최고위원들 보면은 우재준 의원과 양향자 의원 탄핵 찬성파란 말이죠. 일단 수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적은데 앞으로 목소리가 좀 엇갈리게 되면은 지도부 체제에서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뭐 다수 의견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한동훈 계열의 두 분이 됐기 때문에 좀 소수의 의견인 것이고요. 그래서 소수의 목소리를 내면서 주도를 좀 견제할 것 같은데 그 견제의 목소리는 좀 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김문수 후보가 된다라고 해서 친한계 인사를 최고위원으로 지목할 것이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나 다 반탄파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와는 상당히 거리를 좀 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특검 전국에 있어서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가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과의 견제, 대립 이걸 통해서 자신의 어떤 지도력 이것들을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와는 상당히 거리를 둘 것 같고, 그래서 당 내에서 어떤 합리적인 목소리보다는 민주당과 대결 구도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의 지지력을 좀 확보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 대여 투쟁에 좀 더 매진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협치적인 어떤 정국은 조금은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동훈 대표의 영향력이 의외로 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발표된 거 보니까 우재주 의원이 청년 최고였죠. 손수저 의원과 표차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후보가 우재준 후보입니다. 나머지 양향자든가 김근식, 조경태 후보에 대해서는 딱히 한동훈 전 대표가 도와준 게 없었어요. 공개적으로는. 비공개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우재준 의원에 대해서는 아주 공개적으로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표차가 그렇게 많이 안 났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한동훈 개파의 어떤 도움이랄까 이런 것들이 생각 외로 그렇게 영향이 크지는 않을 수 있겠다. 결선에서 한동훈 개파의 도움, 영향력 이런 것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겠다. 그렇게 또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최고위원 후보 10명 가운데 청년 최고위원까지 10명 가운데 3명이 찬탄파였는데 이 3명 중에 2명이 선출이 됐단 말입니다. 선방했다고 보십니까?
선방했다고 봐야죠.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좀 상당히 충격적일 수 있겠지만 본인이 출마를 하지 않았고 또 출마를 하지 않으면서도 양양자 후보라든가 김근식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거리를 뒀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뭐 패배했다. 이것은 전혀 연관성을 좀 갖기는 어렵다라고 보고요. 또 청년 최고에 대해서도 유일하게 한동훈 전 대표가 입장을 표명했는데 뭐 근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됐다는 측면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영향력이 아직은 상당하다. 그리고 장동혁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1, 2위로 결선 투표에 오른 상황에서도 우재준 후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한동훈 전 대표의 영향력이 아직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 둘 중에 누가 되든 간에 여당과 어떤 관계를 가져갈 것인가. 정청래 대표가 화환을 보냈다고 해서 그 화제인데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오늘 화환을 보냈다고요? 그렇습니다. 악수도 안 한다더니 화환을 또 보내시네요. 예. 조금 이제 본인의 강성 어떤 그런 메시지가 아마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남을 통해서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강성으로 가게 되면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3특검을 통해서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는 해도 너무하네. 이제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불거지 나오면서 이런 여론의 어떤 기류도 좀 있는데 그런 와중에 정청래 당 대표까지 그렇게 강성으로 나가고 또는 정치 보복한다든가 또는 아예 국민의힘 정당을 해산시키겠다든가 이렇게 나가버리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누그러뜨리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고 이번에 새로운 당대표가 나온다 그러면 아마 카운터 파트너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네. 신지호 전 의원이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면 한동훈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데 어떻게 재개할 것으로 보십니까? 근데 상당히 어려운 형국이죠.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최고위원회에 당선됐다 할지라도 아직은 소수이고요. 또 당대표가 당선된다고 한다면 그분이 또 강하게 밀어붙일 거거든요. 그리고 특검 전국에 있어서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 수사, 한덕수 전 총리 수사, 그리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까지 이제 수사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특검 수사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당 내부의 어떤 결집력이 강화될 수 있고 그래서 수사를 거부하는 그런 강한 어떤 저항을 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당원들도 좀 결집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외부 활동을 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동훈 전 대표는 아마 국민들을 좀 많이 만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마음을 조금 비우면서 약간 외곽 지역에서의 어떤 자신의 정치적 행보 그리고 유튜브를 통한 정치적 행보 이런 것들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신지호 전 의원 얘기를 이어가면은 진짜 보수 어게인 운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면은 새로운 지도부와 충돌을 할 텐데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외부 활동한다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특검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특검 잘한다라고 응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낸다든가 또는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든가 또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든가 이게 이렇게 큰 세 가지밖에 아마 없을 겁니다. 메시지를 낸다 그러면. 그럼 이 세 가지를 따로 나눠서 얘기하기보다 다 하나의 바구니에 담는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진짜 보수 어게인이라는 그런 포장을 해서 운동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약간 딜레마가 있을 겁니다. 본인은 잊혀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계속 대중적으로 노출을 하면서 기회가 되면 권력을 잡으려고 할 것이고 당권을 잡든지 아니면 선거에 도전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어떤 결정하는 거에 깊숙이 개입하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지금 당 지도부가 잘하고 있게 되면은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만약에 잘 못했을 경우에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 당무에 개입을 한다거나 또는 당무에 비판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이 잘못된 원인도 한동훈 때문이다라는 또 비판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한동훈 당 대표가 비대위원장하고 당 대표 했을 때 선거 결과가 전부 다 어쨌든
패배였습니다. 본인은 잘하려고 했지만.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가 원외에 있으면서 깊숙이 당무에 개입하면서 목소리를 냈다가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한다 그러면 그 패배의 원인이 당 지도부도 책임 있겠지만 한동훈 전 대표도 공동으로 부담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 내부는 좀 당무와는 거리를 두면서 본인의 이름과 또는 언론 보도되는 거 이런 것들을 알리는 데 주력하면서 기회가 되면 내년 지방선거에 같이 치르게 돼 보궐선거에 나갈 그런 기회를 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이후에 분당될 가능성이 100%라고 말했는데 그럴 가능성은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분당 안 될 것 같습니다. 과거 바른정당 한번 해봤잖아요. 나가보니까 춥잖아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건 지금 정치 상황이 과거의 어떤 합리적인 온건한 보수, 진보의 모습을 벗어나서 굉장히 극우, 강한 메시지 이것들이 지금 정당의 선택을 받고 있거든요.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도부가 여론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전당대회라든가 이런 선거에 있어서 당신 80%, 당신 100% 해버리면 이들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측면에서는 아직도 어떤 강한 메시지들이 정치 지형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뭔가 합리적이고 온건하고 개혁적인 모습들이 표출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지금 분당은 어렵습니다만 분당이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또 국민의힘은 변화 가능성이 좀 줄어든다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어려운 형국들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민주당의 더 분당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정청래 당대표 하는 행보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오늘 왕관을 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자기 스스로 SNS에 올린 거죠. 신라 지지왕이 쓰던 왕관인데 그 왕관 앞에서 맞은편에 쓰게 되면 약간 착시가 생겨가지고 사진이 마치 왕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사진을 남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SNS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고 묻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며칠 전에는 명청교책이라는 말을 스스로 썼습니다. 아무도 명청교책이라는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본인이 썼던 게 무슨 말입니까? 이재명 대통령 정책내와 교체되는 시기가 아니냐라는 그런 뜻을 언지시 드러내는 그런 말을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 당대표야말로 대선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생각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민주당이 분당하겠습니까? 분당하면 정말 춥고 배고픈 시대가 되는 것이고요. 정청래 대표가 왕관을 쓴 부분, 이 부분은 좀 국민들이 보기에 또는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적절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잘못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은 됩니다만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새벽 경기도 용인에 있는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범행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 강원도 홍천까지 차를 타고 도주한 뒤에 인근 야산에서 체포됐는데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형사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경찰서로 걸어가는데 손에는 흰색 붕대를 감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 오피스텔에서 30대 중국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체포돼 압송되는 모습입니다. 30대 남성 A씨는 범행 하루 만인 오전 9시쯤 강원도 홍천군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전날 새벽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뒤 렌터카를 타고 도주했던 A씨는 강원도 홍천에 있는 중학교 앞에 차를 버려둔 채 행적을 감췄습니다. 경찰은 차에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와 함께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흔적을 발견하고 주의를 수색했습니다. 결국 2km가량 떨어진 야산 정상 부근에서 경찰 수색견에게 발견된 A씨는 큰 저항 없이 체포됐습니다. A씨는 관할 경찰서가 있는 용인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숨진 여성이 A씨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이력이 있는 만큼
원한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고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한국 문화를 배경으로 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POP 데몬 헌터스가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킨 배경을 미국 주요 매체들이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CNN과 시사 잡지 타임지, USA 투데이와 골드더비 등은 캐대언 열풍을 자세히 분석하는 기사를 현지 시간 21일 실었습니다. 골드더비는 K-POP 데몬 헌터스는 타당한 오스카 경쟁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영화가 최고 권위의 아카데미상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썼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우선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 경보가 강화된 가운데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34도, 모레는 33도까지 오르면서 날이 무척 덥겠습니다. 주말 내내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수도권 북부와 강원 중북부, 제주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 모레는 동쪽 지역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부터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는 대조기에 접어들겠습니다. 이에 따라 저지대 침수나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조현 외교부 장관의 이른 방미 배경에 대해 긴밀한 조율을 위한 것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공교롭게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대통령 특사단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미중 갈등 속에 복잡한 문제에 얽힌 것 아니냐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방미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자 대통령실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긴밀하게 미국과 조율할 것이 있어서 간 것이라면서도 갑작스러운 일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방미 일정은 아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긴밀한 조율을 위해서 일본을 가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대통령실의 설명은 말 그대로 긴밀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한미 회담 의제 가운데 접점을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건데 중국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한미 동맹 현대화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역할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중국 견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The ability to be able to place your forces in space, in time, in need. That strategic flexibility. That is what we seek to always be able to do.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대중국 견제 동참을 요구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난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교롭게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대통령 특사단이 중국을 방문하는 점도 눈에 띕니다. 주요국 특사단 파견은 어느 정도 예정됐던 일이지만 한미 회담에 맞춰 일정을 확정한 겁니다. 야당에서는 외교장관이 한일 회담에 배석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미 회담에 문제가 생겼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 방미를 미 측 고위급과 협의할 주미 대사가 없는 외교 공백 상황입니다. 조율이 잘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애초부터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이렇다 할 설명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한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난기류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방미 때 강훈식 비서실장도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강 실장이 미국에서 협의할 별도의 일정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위 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그리고 강 실장까지 대통령실 3실장이 모두 국내를 비우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대통령 해외 순방 때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에 남아 국내 상황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던 만큼 이번 동행이 이례적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거론한 3단계 비핵화론에 대해서 미국과도 대체로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 실장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도 비핵화 과정에 대한 논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북한 핵 개발 과정을 달리는 차에 비유하며 북한을 일단 정지시키고 유턴하도록 해서 원점까지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는 동결, 축소, 비핵화 3단계 과정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내란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세 번째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범죄가 중대하다고 보고 이르면 주말쯤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화요일 16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받았던 한덕수 전 총리가 세 번째 조사를 위해 내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고생 많다고 짧게 답했던 사흘 전과 달리 이번에는 시종일관 침묵을 지켰습니다. 내란 공모 방조 의혹 여전히 부인하십니까?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헌 문건 직접 받으신 겁니까? 진술 변화 이유 궁금합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과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과정,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등 제기된 혐의 전반을 캐물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며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등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가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거짓 진술 정황이 드러난 것도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요소입니다. 그간 한 전 총리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나와 계엄 선포문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증언해왔는데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 최근 조사에서는 이를 뒤집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한 전 총리가 책임을 면하려 위증한 거로 의심하는 특검팀은 내란 공범 또는 방조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주말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도로와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건강을 이유로 구속 후 첫 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팀이 경기 양평군청 도로과를 압수수색합니다. 김건희 씨 일가의 땅이 있는 곳으로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청이 강제수사 대상이 된 건 처음입니다. 이번 특검 압수수색 대상에는 양평군 공무원과 설계 용역업체 직원들의 주거지 등 10여 곳이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김 씨 가족 기업이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 수사를 위해 모친 최은순 씨 동업자인 김충식 씨 집과 창고에서도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전방위적 압수수색과 더불어 소환 조사도 속도를 냈습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을 받는 김혜성 씨와 김 씨가 주주로 있던 IMS 모빌리티에 대기업 투자를 이끈 사모펀드 운용사 민모 대표가 조사를 받았고 20대 대선 때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에 대한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는 통일교 전 일지구장도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구속 뒤 첫 조사가 예정됐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건강을 이유로 특검에 출석하지 않아 오는 25일로 다시 소환이 통보됐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당시 김건희 씨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정희 특검보는 오늘 오후 이 전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 주포 이정필 씨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아주겠다며 8천만여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등이 마약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사건 수사를 대검찰청 대신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이 맡습니다. 이문정 검사장이 수사의 키를 잡게 됐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필로폰 74kg을 밀수한 다국적 마약 조직을 검거했습니다.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된 정황도 잡았는데
사건을 은폐하려는 외압이 있었다는 수사팀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당시 경찰서장이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던 겁니다. 현장에서 진두지휘까지 했던 이 사건을 갑자기 이렇게 브리핑도 맞고 수사를 방해하게 된 계기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대통령실과 경찰, 관세청 고위직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인데 국회 청문회와 공수처 수사로는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난 6월 검찰은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과 합동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그동안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수사를 이끌어왔는데 대검은 합수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이 지휘하도록 소속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수사를 직접 책임지게 됐습니다. 임 검사장은 이 사건을 폭로한 백혜룡 경정과 내부 고발자라는 공통점을 들어 평소 공감대를 밝혀왔습니다. 백혜룡 경장님이나 박정훈 대령님은 같은 내부 고발자로서 각종 시상식에서 보았던 사이라서요. 그런 내부 고발자의 애환과 의심과 불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달엔 백경정을 불러 합수팀과 면담을 주선하기도 했습니다. 임 검사장에게 수사를 맡긴 건 어떤 방향으로든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신뢰도를 높이려는 결정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휘 체계를 새로 정비한 만큼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의혹 전반을 규명하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특검에 출석해 세 번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내일 재소환됐던 김건희 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덕수 전 총리가 오전 9시 반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난 조사 때도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으로 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구속영장 청구 전 마지막 조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이전 조사 때도 굉장히 장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지만 그때 미처 다 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마저 다 물어볼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저는 이 구속영장 청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이 내란 혐의의 죄명을 중요임무종사로 적용하느냐 아니면 내란의 방조범으로 적용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도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 내란 혐의 부분에 대해서 다지기 수사가 들어가서 조금 더 오늘은 장시간 동안 수사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또 이슈가 된 것이 한 전 총리가 과거 국회와 헌재에서 한 얘기가 조사 과정에서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주요 어떤 점들이 달라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요. 국회뿐만 아니라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을 때도요. 이 계엄 선포문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고요.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 양복 뒷주머니에 선포문이 있더라라는 취지로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덕수 전 총리가 특검 두 번째 조사에서 사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현재 한덕수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총 3가지인데 그중에 위증 혐의도 있습니다.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허위 내용으로 증언했다라는 취지로 위증 혐의 조사도 받고 있는데요. 지금 두 번째 조사에서 전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내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것이 맞다는 진술은 위증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가 자백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 진술 변경이 장단점이 모두가 있는데요. 장점은 위증 혐의만큼은 재판 단계까지 확실히 입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모두 자백하고 증거가 충분한 상황에서 잘 나오지 않고요.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높을 때 그때 영장 발부율이 높은데 많은 피의자들이 영장 청구의 가능성이 높아질 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바로 자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쉽게 입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위증을 자백함으로써 이 영장 발부 가능성이 조금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좀 우려할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특검은 이 한 전 총리의 진술 번복에 대해서 범죄를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모호하다. 또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저도 그 조서 자체를 보지는 않아서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진술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행위마다 CCTV상 분명히 보여지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위증죄 자체를 전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마무리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전 총리가 이 탄핵 심판 증언 과정에서 한두 마디만 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 내란 선포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굉장히 많은 증언을 했는데 그중 일부 부분에 대해서 CCTV와 다른 이런 증언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CCTV라는 확실한 물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행위 태양을 인정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위증죄가 성립을 하려면 증언 당시에 내가 기억하는 바대로만 진술을 하면 그게 사실관계와 다르더라도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전 총리는 이렇게 답변했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CCTV를 보니 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계엄 선포문을 보는 건 맞는 것 같고 기억을 더듬어 보니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것을 받은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탄핵 심판 과정 중에는 저도 정신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위증죄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되 행위 태양은 인정하는 이런 식의 답변을 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내란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할 텐데 특검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지금 특검에서는요, 지금 내란죄 공동정범, 그러니까 이 정범으로 한 전 총리를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영장 발부일이 높아집니다. 사실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정황을 보면요, 이 내란 혐의의 방조 정도로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는 입증이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방조 정도가 아니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처럼 중요 임무 종사까지 과연 한 전 총리를 그렇게 혐의 입증이 가능할까? 이 부분이 쟁점인데요. 그 이유가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하달받은 인원 중에 구속된 사람들은 모두 중요 임무 종사 혐의자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도 그렇고요. 김용현 전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은 사람들이 현재 구속이 됐는데 갑작스럽게 방조로만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범죄의 중대성이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검에서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에 심의가 필요합니다라는 점을 대통령에게 알렸던 것이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를 열었을 때 반대한 인원들이 많으니 내가 조금 더 만류하는데 용이할 것 같아서 제안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지금 이 특검에서는 그게 아니라 법적으로 흠결이 없도록 완벽한 비상계엄 선포가 되도록 하나의 역할을 한 전 총리가 담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인정이 돼야만 이 내란 혐의의 공동 정범, 즉 역할이 인정되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그 부분에 주목해서 과거에도 조사를 했고 아마 오늘도 그 부분의 조사에 좀 심혈을 기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선 지난 19일 조사에서 한 전 총리가 적극적으로 진술을 했고 특검도 수사에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특검이 오늘 조사가 끝나봐야 영장 청구를 할지 안 할지 알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좀 적극적인 진술을 유도하는 그런 발언일까요? 저는 그렇다라기보다는 한 전 총리는 조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는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내란 혐의의 공동 정범이 인정되려면 공동 정범은 사실은 이 본범과 동일할 정도의 불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 자신의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되고 기능적인 행위 지배라는 법률상 구성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자신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라는 역할을 수행했다라는 것이 비교적 명확하게 입증되는 반면 한덕수 총리는 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정확히 어떤 역할과 지시를 수행했는지가 사실상 뚜렷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검에서는 이 때문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마치고 거의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 수순에 들어간 반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엔 방조와 공동정범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오늘 조사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어떤 진술을 하는지 또 이 내란 혐의에 관해서 예를 들어 모두 다 자백하는 취지로 돌아선다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재로서는 혐의를 확정하지 않은 채로 일단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시점은 언제일까? 언제쯤일까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발부 여부는 사실상 조금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발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의 흐름과 동력을 봤을 때 지금 빠르게 지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조사를 마친 시점으로부터 빠른 기간 내에 영장 청구는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설사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수순상 한덕수 전 총리를 반드시 영장을 청구해야만 다른 또 비상계엄 가담자랄지 또 지금 우리가 많이 또 거론되고 있는 여러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영장 청구 수순은 나아가지 않을까, 굉장히 좀 빠르게 결정해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건희 씨는 사실 내일 오전 10시에 특검이 재소환을 통보를 했는데 내일 불출석하고 또 특검이 곧장 다음 주 월요일 25일 재소환을 통보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요, 소환에는 응하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렇게 한다면 조사에 협조하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조사가 거듭될수록 김건희 씨는 계속해서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등의 이유로 현재 조사에 좀 응하기가 어렵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태도가 이후에 기소 이후에 법원에 보석을 신청할 것까지 고려를 해서 조사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응하되 진술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조사도 매번 가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식이장애랄지 또 제대로 된 음식물을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조사도 매번 이어서 받긴 좀 어렵다라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보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판사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람을 보석으로 풀어주더라도 성실히 재판에 출석할 것이다라는 것이 담보가 돼야 되고 또 보석의 사유로서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이 수감 생활을 이어가기가 어렵다라는 점까지 인정돼야만 보석이 인용되는 것인데 김건희 씨 입장에선 자신의 변호인들과 재판 단계 때 보석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지금 현재 신체 상태가 계속해서 좋지 않다라는 점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그러면서도 조사 과정 중엔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재판 초반부에 판사로 하여금 나를 보석으로 풀어주더라도 재판에 잘 출석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고려한 선택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검 입장에서 봐도 김건희 씨가 계속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데도 계속 소환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사실 피의자는 이제 혐의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 조사 사항에 대해서 대답을 할지 대답을 하지 않을지는 피의자의 선택권이고 보장된 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현재 김건희 씨가 가장 주된 피의자죠. 따라서 법정으로 가기 전에 충분히 쟁점들에 대해서 물어보아야 하는 것이고요. 또 제시된 어떤 특정 물증으로 인해서 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혐의를 돌연 인정할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특검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선 최선을 다해서 피의자 신분인 김건희 씨를 소환해서 설령 대답을 하지 않는다 해도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김건희 씨 입장에서도 사실 보석을 염두에 둬도 그렇고요. 또 자신의 어떤 진술 전략이랄지 공범의 진술 전략을 생각해 보더라도 조사에 참석하는 것이 출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수사기관이 묻는 질문에는요. 수사기관이 어떠한 물증을 가지고 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답변은 하지 않더라도 김건희 씨의 변호인들이 질문을 메모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 진척도가 어디까지 왔는지 파악할 수 있고요. 김건희 씨 혐의는 공범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어떤 공범들의 진술에도 이러한 질문을 미리 아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출석은 하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런 전략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제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하고 구속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됐던 특검 조사에 불출석했습니다. 지금 특검이 그래서 지금 김건희 씨와 같은 날 같은 시간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전성배 씨도 소환을 통보를 했는데 대질 신문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대질 신문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김건희 씨가 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고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진술을 하는 상황이면 대질 조사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소환하더라도 김건희 씨는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에서 대질까지
끝까지 이어봤자 저는 실익이 없다라고 특검에서 볼 것이어서요. 그래서 한날 한시에 소환하는 건 의미가 있는 게요. 만약에 다른 날에 소환할 경우 변호인들 간에 먼저 소환된 이 검찰의 질문 같은 것을 이후에 소환될 이 피의자의 변호인과 공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질 때문에 같은 시간에 부르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도 검찰에서 주요 피의자들인데 대질 조사하지 않더라도 각각 다른 수사관에게 한날 한시에 조사를 부름으로써 양자가 진술을 맞출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전략 하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한날 한시에 특검 사무실로 소환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이제 3차례 만에 구속이 된 건데 이번에는 어떤 점 때문에 인용이 된 겁니까? 네, 일단은 법원에서는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봤습니다. 물론 이 영장이 발부될 때 사유 중에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라는 표현은 없었는데요. 원래 영장이 기각될 때는 사실은 다양한 이런 사유들을 기재할 수 있지만 발부될 때는 짧게 그 발부 사유를 보통 언급을 합니다. 혐의 소명이라는 단어가 없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혐의가 소명됐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나는 그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을 잃어버렸습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윤영호 씨도 구속이 됐고요. 전성배 씨도 구속이 됐다라는 것은 결국 법원 입장에서 지금까지 특검이 확보한 증거관계를 볼 때 전성배 씨가 받은 고가의 물품들이 김건희 씨에게 넘어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판사들이 지금 그렇다라고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통일부에서 받은 명품을 김건희 씨에게 건네지 않고 잃어버렸다는 게 일관된 진술이었는데 특검 조사에서 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진술이? 저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진술 변경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수사 과정 중에서는요, 증거 기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특검이 전성배 씨 내지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물증과 인적 증거를 확보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수사 기간 내에서는 진술 변경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오히려 전성배 씨도 기소 이후에 증거 기록을 모두 열람해 본 다음에 변호인과 상의 끝에 법정에서는 진술 변경할 가능성이 있지만 특검 수사 기간 안에는 공범인 김건희 씨도 함께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본인만 진술을 변경할 실익이 없거든요. 따라서 수사 기간 중에는 진술 변경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김건희 특검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양평군청을 압수수색했거든요. 원희룡 전 장관도 수사를 하게 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조만간 아마 소환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단행을 했고요. 이 양평군청 등에서 확보된 압수물을 분석한 다음에 당시의 국토부 장관이었던 이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 아마 소환을 해서 이 종점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이 장관이 관여한 바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논란이 된 다음에 갑자기 원희룡 전 장관이 백지화시켰는데 1년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혹시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는지 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원희룡 전 장관 그 상부에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3법 입법을 완료한 더불어민주당은 이어지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더 강해진 상법 개정안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방침이지만 법안 처리는 시간 문제라는 전망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방송 3법 가운데 마지막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EBS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여당 의원석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법안은 EBS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와 시청자위원회, 학계 등으로 다양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던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되자 법안 처리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로써 앞서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로 2차례 폐기됐던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등 방송 3법 입법이 모두 마무리된 겁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은 3개월 안에 이사를 새로 구성하고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새 사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보도 전문 채널은 보도 책임자를 임명할 때 보도국 종사자 과반의 동의도 얻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치 권력의 방송 개입을 막는 첫걸음이라며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이 노조 권력에 예속될 수 있는 방송장악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방송장악법은 공영방송의 이사진, 사장, 보도책임자 등등 모든 인사에 언론 노조의 개입을 확대하는 법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단계로 방통위 개편이나 새 기구 신설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방송 3법 통과를 끝까지 지켜봤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남은 임기를 마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송 3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화돼야 작동이 시작됩니다. 이 또한 차질 없이 꼼꼼하게 이제 민주당은 오는 25일까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등도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필리버스터 대치를 예고했지만 민주당은 살라미 전술을 반복해 펼칠 예정입니다. 거대 의석을 등에 업은 여권의 법안 처리는 무난하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 대표직을 놓고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결선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당 선관위는 오늘 청주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두 후보가 상위 2위에 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후보별 득표율은 결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당대표는 24일에서 25일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를 거쳐 26일 최종 결정됩니다. 국민의힘 새 최고위원회 신동욱, 김민수, 양향자, 김재원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원 선거인단 투표 80%와 여론조사 20%를 반영해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청년 최고위원회는 우재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들은 새 당대표가 임명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1명과 함께 지도부인 최고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경북 청도에서 열차에 치여 숨진 협력업체 직원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경찰은 작업 계획서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며 과실이나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운구가 시작되자 참았던 울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장례식장은 오열로 가득합니다. 목놓아 이름을 불러보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안전점검에 나섰다가 무궁화 호 열차에 치여 숨진 30대 협력업체 직원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발인에 앞서 이뤄진 부검에서는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열차에 부딪히면서 신체 여러 부위를 심하게 다쳐 숨졌다는 겁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참고해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코레일의 작업자 안전관리도 집중적인 수사 대상입니다. 작업계획서 안전교육 명부에 없던 2명이 작업에 투입됐는데 코레일 측이 진입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 것과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차단 승인을 받고 그리고 작업 책임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작업 현장까지 이동을 할 예정이었는데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관계자 조사로 교차 검증한 뒤 코레일 과실이나 부적절한 업무 처리 여부를 밝힐 계획입니다. 또 작업 현장과 더 가까운 다른 출입구가 있었던 점, 기관사 무전 녹취, 열차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사고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철도노조는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과 국토부에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열기가 점점 쌓이면서 더위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이제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 경보가 강화됐는데요.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역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네, 우선 밤사이 열기가 완전히 식지 못하면서 밤더위가 계속되겠고요.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34도, 모레는 33도까지 오르며 주말 내내 무척 덥겠습니다.
이렇게 심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8월 하순인데도 피서를 떠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실제로 숲이나 계곡은 주변보다 기온이 1에서 3도가량 낮습니다. 그리고 물에 들어갈 경우 체감 온도를 이보다 더 낮출 수 있고요. 도시 숲에서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멀리 가지 않고도 더위를 식힐 수 있습니다. 해변의 경우에는 강한 햇볕 때문에 주변보다는 1도 안팎으로 기온이 높습니다. 다만 물놀이를 하면 체감 온도를 낮출 수 있고 바닷바람이 불어들 때는 기온 자체도 많이 낮아집니다. 이번 주말 내내 대체로 구름만 많을 것으로 보여서 피서를 즐기기 좋겠지만 내일은 수도권 북부와 강원 중북부, 제주도에 모레는 동쪽 지역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는 기간입니다. 만조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가능성이 크니까요.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이혜민,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